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후반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느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모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차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과 물놀이 용품을 챙겼어요. 여보,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 엄마가 부엌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와 아빠에게 물었어요. 다 챙긴 것 같은데? 아, 민석이 물안경 챙겨줘. 우리 아들이 그거 좋아하잖아? 내 물안경 내가 가지고 올게. 그래, 두고는 아빠가 챙겼어.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기뻐서 방으로 뛰어가 물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가방에 넣을래? 아님 민석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잘 챙겨둬, 알았지? 물놀이 할 때 쓰려고 챙긴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안경을 꼭 쥐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아빠는 운전대를 잡았고 엄마는 옆자리에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서 숙소에 짐 넣고 바다로 가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 휴게소에서 먹어야 하나? 휴게소에서는 간단히 먹고 그때 그 형님이 추천한 식당도 가봐야지.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셨잖아. 아, 오빠랑 세연이가 다녀왔다고 했던 거? 좋아. 저녁을 거기서 먹어도 되고요. 저는 물안경을 어루만지면서 뒷좌석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하늘이 파랗고 아주 맑은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아빠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 저 차가 왜 이래? 반대로 달리는 거야? 여보, 조심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셨겠죠? 저는 겁에 질려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차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큰 충격이 전해졌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는데 차에서 맡았던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엄마! 아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던 외숙모가 보였어요. 외숙모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서가 괜찮니?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뒤에 서 있던 외삼촌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를 않았고 대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외숙모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도 한참 후에야 그날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여행을 떠난 길에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혼자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외숙모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큰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외숙모는 걱정을 하다가 저를 데리고 아동심리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친절한 상담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제 조카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아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네 이름은 뭐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독여 주셨던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네 이야기를 들려줘도 돼. 그 후 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상담사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며 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상담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볼래?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놀던 놀이공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잘 그렸어. 이 장면은 너에게 소중한 기억이구나. 또 다른 날 상담사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인형을 주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잘 지키는 내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이 인형은 너의 친구야. 너의 속마음을 이 친구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인형을 품에 안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고 인형과 단둘이 남았을 때 조용히 속삭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인형에게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외숙모는 항상 센터에 함께 와서 저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외숙모는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해.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래? 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외숙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민석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저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숙모와 아동심리센터의 도움 덕분에 점차 회복을 하게 되었고 8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외숙모가 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 교문 앞에서 가방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늘 민석이 첫 등교일이네? 떨리지? 네. 괜찮아. 민석이는 할 수 있어. 선생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학교에 들어선 저는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긴장했지만 외숙모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하신 외삼촌이 케이크를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미역국과 불고기가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케이크 촛불을 켰습니다. 민석아, 오늘 민석이의 생일이야. 초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내년 생일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축하를 하자. 감사합니다. 외삼촌과 외숙모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외숙모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그냥 두 분이 친구처럼 평생 즐겁게 지내자고 하셨다고요. 그러던 중 5살 때 사고로 제가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외삼촌 외숙모는 저를 키우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을 한 외삼촌과 외숙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외삼촌은 전기기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도구와 기기를 잘 다루는 외삼촌이
만능 박사처럼 보여서 무척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민석이가 정말 잘했네. 그림 가지고 왔어? 아니요. 선생님이 교실 벽에 붙여주셨어요. 그렇구나. 멋지게 전시를 해주셨네. 우리 민석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봐? 그러니까요. 색깔도 다양하게 잘 쓰고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5살이요. 외삼촌의 집에서 쭉 지내며 어느새 외삼촌 외숙모가 부모님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엄마 아빠가 떠나셨다는 것. 두 분이 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두 분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제가 12살이 되던 해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외숙모와 있었는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끄는 외숙모가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숙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삼촌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구나. 삼촌이요? 외숙모,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외숙모는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저는 외숙모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간신히 아주 잠깐 외삼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외삼촌, 괜찮으세요? 민서가 미안하다. 너를 더 돌봐주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전기공사 중에 감전사고를 당하셨고 그 충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힘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나도, 그리고 우리 민석이도. 당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안해. 항상 고마워, 당신. 사랑해. 힘을 내겠다는 듯 외숙모의 손을 잡았던 외삼촌이었어요. 외숙모와 함께 병원을 지키며 퇴원을 하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고 이틀째 외삼촌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외삼촌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전날 했던 그 말이 외삼촌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외숙모는 그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외숙모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제 밥을 챙겨주셨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고깃집으로 가서 몇 시간씩 설거지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외숙모는 피곤한 생활 중에도 항상 저에게 아침밥을 먹여 학교에 보냈고 저녁 한 끼를 든든하게 챙겨주셨어요. 그 짧은 휴식 뒤 다시 식당의 고깃집 불판을 닫고 정리를 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몹시 고단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외숙모를 보며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자랐습니다. 한 번은 외숙모가 손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외숙모, 손이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 일하다가 조금 다쳤어. 금방 나을 거야. 외숙모 손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드렸는데 갑자기 외숙모도 저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외숙모는 외삼촌 떠나신 뒤 정말 슬퍼할 겨를 없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다고 해서 슬픔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창고를 붙여주고 외숙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우리 둘 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의 감정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나에게는 외숙모가,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외숙모에게는 제가 있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외숙모가 더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외숙모가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제 나한테 민석이밖에 없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나에게 의지할 건 외숙모밖에 없는데 외숙모한테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의지가 아닌 보살펴야만 하는 존재. 하지만 그 존재가 있기에 살아내야만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어려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만 언젠가 외숙모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며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교실 청소 당번을 맡아서 언제나 깨끗하게 교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나면 외숙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민서가 아침 먹고 가라.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야지. 네, 외숙모. 잘 먹겠습니다. 도시락 싸놨으니까 챙겨가고 잘 다녀와라. 네, 외숙모. 저녁에 배워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외숙모가 하는 걸 곁눈질로 보았거든요.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외숙모가 일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을 드시고 또 식당 설거지를 하러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집안일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몇 시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고 싶었거든요. 외숙모는 학생 때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때 제 주변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부터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는 제가 공부를 하기 바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외숙모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를 했거든요. 민서가 대학에 가고 싶니? 대학에 가면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랑도 상의해봤지? 외숙모, 사실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외숙모가 저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요. 민서가 학비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정말로 대학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하면 당연히 대학을 생각했을 거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너희 부모님, 아니 삼촌이 계셨다고 하면 달랐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고 내가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못 쓴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외숙모가 고생하시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신 거 저를 정성껏 돌봐주신 건데 그 누구도 외숙모처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사실 예전에 외삼촌 떠나신 이후에 마음으로 결심했거든요. 얼른 자라서 외숙모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20살이면 성인이고 다 큰 거잖아요. 이제 정말로 함께 일하고 생활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20살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면허학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외숙모가 말렸지만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익숙하고 또 체력이 튼튼한 저에게 공사장 일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할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네, 외숙모. 걱정 마세요. 공사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고 잠시 쉬다가 편의점에서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그때 외숙모에게 저녁에 식당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벌어서 볼 테니까 외숙모 고깃집 불판 닦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다 괜찮다. 몇 시간 바짝 하고 오는 건데 뭐. 너야말로 아침부터 힘들게 몸쓰면서 일하는데 자정까지 또 일을 하니 고생이다. 힘들지 않아? 전 괜찮아요. 외숙모가 좀 더 쉬고 일을 줄이면 좋겠어요. 22살이 되었을 때 외숙모는 저에게 자격증 공부를 권유하셨거든요. 미래를 위해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좋겠다고요. 국비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외숙모의 말에 용기를 얻어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쭉 일만 하다가 몇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려니 적응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우는 게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할만하니? 네, 재밌어요. 그래. 네가 지금이야 젊고 튼튼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뭔가 대비를 해놔야지. 컴퓨터 공부가 잘 맞는다니 다행이다.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이걸로 뭔가 직업을 찾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석이는 뭐든 할 수 있지.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어디 있다고. 우리 민석이 잘 자랐다 정말.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 아버지 또 삼촌이 흐뭇해하실 거야. 그러나 국비 지원으로 컴퓨터 관련 공부를 1년을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 안타깝게도 외숙모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부쩍 피곤해 보이던 외숙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거든요. 외숙모, 괜찮으세요? 민서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저릿저릿한 것 같기도 하고. 별일 아니겠지? 아니에요, 외숙모. 병원 가셔야 해요. 외숙모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힘겹게 대답하셨고 저는 외숙모를 부축하여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갔던 병원은 그냥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심장 비대와 심초음파 검사를 권했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를 안심시켜야 할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외숙모.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 민서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큰일 아닐 거야. 하지만 검사 결과 외숙모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유명하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숙모와 상의를 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외숙모를 모시고 갔는데 수술을 하기까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 전까지 중간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서가 이런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나은 걸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도움이 된다고 해도 수술비며 재활비까지 걱정이다. 외숙모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선생님께 수술받고 잘 회복되시는 것만 생각하셔야 해요. 저 진짜 외숙모마저 안 돼요. 정말 외숙모 꼭 수술받고 나오셔야 해요. 저는 외숙모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기로 마음먹었고 준비하던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중단한 채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딴 뒤에도 취업을 언제 하게 될지 막연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당장에 돈을 버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을 바로 준비했고 합격한 후 저는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외숙모의 수술과 재활 비용을 생각하며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매일같이 택시를 몰고 서울 시내를 누볐습니다. 택시 운전석 옆에는 저와 외숙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심이 되었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서도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온통 외숙모가 받을 수술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은 9개월 뒤였지만 중간중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외숙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크고 유명한 병원인지라 검사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대기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다음 검사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달 뒤에 예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뒤 가장 빠른 날로 예약할게요. 외숙모는 심장 이상 소견을 받은 뒤 바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는 동시에 외숙모를 돌보 하는데요.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갔지만 하루빨리 수술 날짜가 되어 수술만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개월이 지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민서가 고맙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날 병실에서 함께 지냈고 저는 수술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수술에 들어가는 외숙모를 바라본 뒤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폐동맥 판막과 승모 판막 수술을 하기로 했거든요. 폐동맥 판막은 새로운 판막으로 교체를 하고 승모 판막은 성형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수술을 잘 마치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받는 동안 대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고 또 긴장감이 커지더라고요.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해주세요. 저 외숙모마저 떠나시면 정말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수술 잘 받고 무사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2인실에 모시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회복하고 퇴원을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원은커녕 일주일 만에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개복하고 열었던 곳을 또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수술 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삼천 판막 역류가 발견이 되었다는 말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외숙모의 입원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일을 쉴 수가 없었기에 재수술을 기다리며 저는 재수술비와 입원비, 재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렇게 부모님 죽고 날 20년 동안 키워준 외숙모의 수술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하게 된 저였어요. 외숙모, 걱정 마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재수술을 앞두고 어느 날 평창동 대저택에 택시콜이 들어와서 가보니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타는데 할머니가 내 택시 조수석에 놓인 외숙모 사진을 보더니 사진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 시내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평창동에서 택시콜이 들어왔어요. 이 콜만 받아 손님을 모셔다 드린 뒤 대충 점심을 때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콜을 받았습니다. 택시콜을 부른 평창동 입구에 들어섰는데 동네부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조용하고 한적한데 높은 담장들이 있는 집이 즐비하더군요. 그리고 콜을 부른 그 집은 정말 커다란 집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저택에 살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커다란 대문,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주택이 보였는데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감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윽고 대문이 열렸고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고
그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제 택시를 타셨고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젊다 못해 참 앳된 것 같으다. 젊은 양반이 택시 운전을 한다니. 언제부터 택시를 하셨어요? 사실 택시기사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안전벨트 맨 것을 확인한 뒤 택시를 몰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중간중간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젊은 양반, 택시 일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유로 택시기사를 하게 되었나요? 내가 가끔 코를 불러서 택시를 타는데 이렇게나 젊은 양반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한창 공부할 나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손질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원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택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참 듬직해 보이는 청년이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하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택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외숙모 수술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외숙모가 제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신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 또 외삼촌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돈을 저에게 주지 않더군요. 손님, 돈을 주시면 제가 거슬러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꼭 쥔 채 손을 떨고 계셨어요. 룸미러로 힐끗 봤더니 할머니가 운전대 옆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첫날 외숙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두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저 사진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 사진 속의 여자 말이에요. 이름이 박용희 맞죠? 틀림없어. 나이가 들었지만 영희가 분명하거든요. 영희 맞죠?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김송입니다. 박용희가 아니고요. 아니야. 박용희가 틀림없어. 이 얼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고. 박용희가 맞아. 영희야. 할머니가 갑자기 저희 외숙모 사진을 보며 영희라고 불렀고 울기까지 하시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희랑 무슨 관계예요? 혹시 영희 아들? 우리 영희가 아들이 있나요? 아니 할머니. 일단 저 사람은 영희라는 분이 아니에요. 김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텐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어머니 같은 분?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리 사진을 붙여놨지? 아니야, 그보다 그렇다면 당장 영희한테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거듭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저희 외숙모를 보며 박영이라는 사람이 틀림없다며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저는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이분의 성함은 김송이에요. 제가 아까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저를 키워주신 외숙모거든요. 저희 외숙모인데 혹시 저희 외숙모를 아세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희가 청년의 외숙모인데 어릴 때부터 청년을 키워줬다고? 어떤 사연이 있었나 보군요. 그런데 청년,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나는 얼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저 사진 쓴 여자는 내 딸이거든. 내 딸 파경이라고요. 당장 영희를 만나야겠으니 얼른 나를 영희한테 데려다줘요. 저희 외숙모가 자기 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정말 이상하게 보였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저는 사실 외숙모의 가족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외숙모와 함께 살았는데 외숙모한테 친정 부모님, 친정 식구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요. 외숙모에게 가면 외숙모를 만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겠다고 버티는 할머니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던 중 할머니가 외숙모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제야 외숙모가 현재 재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입원을 했다고? 재수술? 우리 영희가 어디가 아파요? 청년. 제발 이 늙은이 살리는 셈 치고 나를 형님한테 데려다줘요. 부탁이야, 제발. 결국 저는 통곡을 하며 사정을 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외숙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어떤 사정인지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눈물을 참을 뿐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할머니는 외숙모가 입원한 병실로 모셨거든요. 병실이 가까워지자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그런 할머니를 부축해서 입원실로 갔습니다. 외숙모는 창가 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외숙모, 저 왔어요. 민석이 왔니? 한참 일하고 있는 시간 아니야? 어떻게 갑자기 들렸어? 저 그게 외숙모를 꼭 만나봐야겠다는 분이 계셔서 모시고 왔는데. 영희야, 영희 맞지? 할머니가 외숙모에게 다가와 외숙모의 손을 꼭 잡으며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본 외숙모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로 외숙모가 이 할머니의 딸? 외숙모 이름은 박용희가 아닌데. 혼란스러워하던 차 외숙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할머니를 부둥켜 안는 거였습니다. 영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리 너를 찾아 헤맸는데 대체 왜 이렇게 날 만났는데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니, 영희야? 응?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이라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고요? 병실에서 외숙모와 평창동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숙모가 분명히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그제야 외숙모를 박영이라고 하며 딸이라고 하던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진정시켰고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숙모 할머니, 우리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나눠요. 여기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저는 휠체어에 외숙모를 옮기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숙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왜 그렇게 떠났니? 이름도 바꿨나 보구나. 어쩐지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성이라고 했니? 이름을 바꾼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달랑 편지 한 장 남기고 우리를 떠날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죄송해요, 엄마. 엄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잘 계세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널 찾았었다. 근데 널 못 보고 간다고 그러셨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가족의 곁을
떠나셨던 거예요? 외숙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석이 너한테는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구나. 아니, 너뿐만이 아니야. 돌아가신 삼촌한테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5살이 되던 애였던 것 같아. 나는 고아원에 있었어.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그냥 내 최초의 기억이 고아원이었거든. 항상 많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였지. 그러던 어느 날 여기 계신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오셨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 그래,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인연을 느꼈단다. 남편과 고민 끝에 너를 입양하기로 했지. 우리 사이에 나이가 없었거든. 그렇게 너를 입양해서 우리의 친딸처럼 키우기로 했지. 어린 나이였지만 고아원을 떠나 엄마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고아원에서는 방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냈는데 아버지 엄마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내 방을 예쁘게 꾸며놓으셨거든.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 내가 입양을 가고 나서 1년 뒤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친딸이 태어났지. 나는 동생을 정말 기다렸고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예뻐해주고 돌봐주겠다고 다짐했어. 엄마, 영주는 정말 천사같이 예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영주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예뻐했는지 우리는 알지. 동생이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내 식구가 되었어. 어린 시절 나는 동생을 무척 아꼈어. 아기일 때부터 엄마한테 동생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그러면서 나는 동생이 생긴 게 정말 좋았거든. 동생이 자라면서 인형이나 먹을 것도 모두 동생에게 양보했지. 엄마 아버지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주셨어. 몇 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단다.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었고 나는 완전히 엄마 아버지 딸로서 또 동생을 잘 돌보는 언니였거든. 동생이 초등학교 9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영주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 어느 날 영주가 나란히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는 왜 나랑 안 닮았어? 아니, 나 말고도 엄마 아빠랑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었구나. 고우름 가시 그때 그런 걸 물어봤었을 줄이야. 그래, 나도 기억이 난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나. 그 자리에서 영주가 물어봤지. 엄마, 왜 언니만 우리랑 다르게 생겼냐고. 모두가 당황을 했고 그 어린 것의 당돌한 말에 식탁에 얼어붙는 것만 같았지.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 내가 엄마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고 영주 너의 친언니가 아니라고. 내가 봐도 나만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지 않았고 동생과도 달랐거든. 동생은 계속 의심을 할 거였고 차라리 솔직하게 동생한테 말을 해줘서 이해를 시키자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난 그 말이 무척 서운했단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영주가 생긴 뒤에도 둘을 차별하며 키우지 않았거든. 친딸이 아니고 입양한 딸이라고, 친언니가 아니라고 말을 하자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영희야, 너를 우리 집에 데려온 순간부터 우리는 너를 친딸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는 우리 딸이야. 그게 변할 수는 없어. 계속해서 의심을 하던 친딸이라는 분은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며 대화하는 것을 몰래 엿듣게 되었고 결국 외숙모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친딸은 외숙모를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했다고 했어요. 언니는 진짜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근데 왜 우리 집에서 살아?
나는 진짜 엄마 아빠 딸인데. 사실을 알게 된 영주는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버지는 그런 영주를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영주는 더 상처를 받았을 거고요. 그래,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나랑 네 아버지가 영주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 입양을 했지만 우리 딸이고 영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언니는 우리 딸이고 가족이었다고. 언니가 너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왜 언니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지, 언니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된다고 혼을 낸 적이 많았지. 어렸잖아요. 영주도. 아마 영주는 제가 엄마 아버지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딸은 자기인데 저를 더 감싸는 것 같으니 많이 서운했겠죠. 어쨌든 나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 정말 영주 말대로 나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20살을 앞둔 무렵 나는 편지를 남기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 이름도 개명하고 여러 지방을 옮겨다니며 살았지. 그래, 어디로 갔었니? 얼마나 멀리 갔던 거야? 왜 너를 찾을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살았던 거야? 처음에는 부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막연히 제일 먼 곳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작은 여관방에서 지내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2년 정도 일한 후 대구로 갔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정말 그때 사춘기 시절인 영주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구로 가서 카페에서 일을 하며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엄마 아버지가 그립기도 했는데 이제와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처음부터 원래 나한테 가족이라는 건 없는 거였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몇 년을 지내다 전주로 갔거든요. 전주에서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민서가 네 외삼촌을 만났어. 외삼촌은 나에게 정말 잘해줬어.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지. 엄마, 제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나는 그냥 고아원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다 괜찮다며 저를 품어주고 지켜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여동생, 그러니까 민석이 엄마 아버지와 자주 만나며 지냈거든요. 이제야 드디어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어린 저를 데려가 주신 엄마 아버지도 가족이었지만 제 스스로 끊어버린 연이었으니까요.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신 민석이를 정말 귀여워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아버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희 부부가 민석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외숙모가 아니었으면 저 역시도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상처받은 저를 다독이며 치료받게 해준 외숙모는 정말 엄마처럼 저를 키우셨어요.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와 외숙모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우리 영희가. 또 민석 청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영희야, 어디가 아픈 거니? 아까 잠깐 듣기로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큰 수술인 거냐? 사실은 제 심장이 안 좋아서요. 심전 판막 수술을 받았어요. 일주일 뒤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나니 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제 수술이라니, 언제 수술을 받는 거니?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해요. 영희야, 이렇게 아픈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처음 아팠을 때 연락을 했었어야지.
해야지. 죄송해요, 엄마. 그토록 오랜 시간 모질게 연을 끊고 살았는데, 제가 상처만 드렸는데, 도저히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우리가 다시 만난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네 곁에 있을 거야. 널 혼자 되지 않을 거야. 내일이 재수술이라고? 그 전날 우리가 이리 다시 만난 게 뜻이라면 이렇게 겨우 간신히 다시 만났는데 절대 널 보낼 수 없다, 영희야. 수술 잘 될 거야. 엄마가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죄송해요. 감사해요. 다음날 아침, 외숙모는 재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와 함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외숙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영희야, 수술 잘 끝날 거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수술도 잘 맞췄는걸요. 잘 받고 올게요. 수술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숙모는 제 수술 후 10일 정도 더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기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외숙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을 1인실로 옮겨주었어요. 외숙모는 회복을 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기쁘게 퇴원을 했습니다. 외숙모는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외숙모의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이후 재활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외숙모는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지내던 할머니의 친딸, 그러니까 외숙모의 여동생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외숙모를 찾아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분은 외숙모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주말 할머니의 친딸이 저와 외숙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철이 너무 없었어요. 언니가 떠난 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언니가 사라진 다음 엄마 아버지가 오래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땐 너무 늦어버렸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영주야. 나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외숙모는 그 후로 할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외숙모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저는 택시기사 일을 한동안 하며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고 통과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시간이 흘러 30살이 넘은 나이. 사실 얼마 전에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외숙모를 혼주석에 앉혔습니다. 민서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결혼까지 하다니. 외숙모, 항상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숙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랐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요. 결혼식에는 할머니도 참석해주셨고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 사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우리 영주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나한테는 손주나 다름이 없지. 지난날의 슬픔은 다 흘려 떠나보내고 앞날만 생각해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새신랑인 저는 요즘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외숙모는 저의 어머니나 다름이 없고 제 아내도 외숙모를 시어머니로 여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저를 키워주신 외숙모와 외삼촌, 또 나중에 운명적으로 재회를 하게 된 할머니와 외숙모를 통해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